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구축되었던 남북관계의 기본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키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으로서는 그 합의라는 게 불편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파기를 명분으로 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남북관계의 냉기류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기가 그려진 하얀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1차 때와 비교해 2배 늘어난 4개의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이 선명합니다. 발사를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구진과 함께 만세를 부릅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영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합의는 빈 껍데기가 된 지 오래라며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9.19 합의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5년간 3,600여 차례나 합의를 위반해놓고 앞으로의 군사적 충돌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배치할 무기로는 개량된 다연장 로켓포와 정찰기를 위협하는 대공 로켓포, 전술 유도탄 등이 거론됩니다. 2017년까지는 북한이 대부분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재래식과 핵무기가 결합된 한층 위협적인 지금 상황이 됐다. 북한은 어젯밤 11시 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2k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북한이 3수 만에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국정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공으로 2단 발사체가 날아가고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1단 추진체가 폭파됩니다. 국내 한 유성 관측 장치에 포착된 모습인데 1, 2차 발사 당시 실패했던 단분리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북러 회담을 전후로 러시아가 북한에 발사체 기술을 지원해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위성 발사 다음 날인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까지 이동한 모습도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발사 당일 김정은이 찍은 단체 사진에 외국인 기술자로 보이는 인물이 포함된 것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적 조언뿐만 아니라 지상 관제소가 위성을 제어하는 기술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북한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군사기술 협력 의혹에 증거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우리 군도 대비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군이 평양까지 날아가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평양을 사정권으로 두는 무인기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간부가 시리아 북서부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CIA는 즉각 암살 드론을 출격시켰습니다. 드론에서 발사된 일명 닌자 폭탄이 목표물에 접근하자 6개의 칼날이 퍼지면서 알카에다 간부가 탄 차량을 파괴시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닌자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당국이 예산을 들여 비밀 사업으로 개발한 만큼 공격형 무인기는 미국처럼 군이 아닌 정보 당국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전략을 활용해서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대한 중대 도발 시 적 지휘부만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실제 조치가 확인될 경우 5년 전에 철수했던 감시초소 GP를 재설치하고 전방지역 야외 기동 훈련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장관은 효력 정지로 우리가 이럴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당장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닥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9.19 합의를 어느 쪽이 먼저 깬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네, 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 조치로 우리가 잃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럴 것이 없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요? 파주가 바로 접경이에요.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죠. 야당은 또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망언을 하셨다 저는. 국민의힘에선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우리도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9.19 합의 가운데 우리가 효력을 정지시킨 대목은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격이었다는 비판이었죠. 그래서 북한이 위성을 쏘자 우리도 즉각 효력 정지로 대응을 했는데 북한도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인지 얼마 전에 퇴임한 신범철 전 국방차관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 전 차관님이 되셨죠, 이제는. 최근까지 국방부에 계셨는데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먼저 이제 사실상의 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용도 폐기된 걸로 봐야 됩니까?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되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용도 폐기는 이미 북한이 2020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간 수없이 위반했을 때 이미 파기된 거다. 위반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동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그 위반하고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통해서 감시 정찰 능력을 복원한 것은 합당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 군사 합의를 맺을 당시에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맺어졌는데 당시에 가장 크게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두었던 부분은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당시에 판단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야당도 당장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력 충돌 같은 거는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조성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러한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무력 사용 금지는요, 1990년에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록 합의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위반을 했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요, 우리의 억제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태세 갖추고 감시정찰 능력 제대로 가동하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군은 도발을 했을 때 승산이 있어야지 도발을 하는 겁니다. 패퇴하면은 그것은 올곧이 김정은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긴장 가능성 너무 저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이미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뭐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죠. 정부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검토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하에서 저희가 자제해왔던 부분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경고를 했음에도 인공위성, 군사정찰위성 발사체까지 발사한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을 묶어놓은 것은 이 9.19 합의를 만들 때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라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정상화시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당시에 뭐 국민들에게는 GP의 양쪽 GP 일부분을 철수시키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 깊게 저희가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뭐 복원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또 새로운 효력 정지나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19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는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방어적 차원에서의 조치인 것이고 예. 9.19 합의는 북한에게 계속해서 준수해라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명분도 앞서고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은 마치 이것을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이번 발사에 도움을 준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오늘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우리 국가정보원이 정황을 확인한 건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뭐 앞서 발표 내용 잘 보셨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는 영역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 공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파악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참고가 돼서 이러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러시아까지 개입이 되면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의 어떤 뭐 변화라든지 또는 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방 당국에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조성은 외교 쪽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유엔 안보리에 있어서의 공조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지켜나가야겠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강화된 건 분명한데 뭐 이런 일들을 계기로 안보 협력이 좀 더 긴밀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어쨌든 북한의 이 군사위성 발사는요. 군사정찰위성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 한미일 공조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한미일 간의 미사일 조기 경보 훈련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또 유엔 안보리에서 일본이 지금 비상임 이사국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공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상당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북한이 국지전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이 적각 대응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원칙은 누차 발표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뭐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도발은 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목함질의 도발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도발과 같이 우리 군이 직접 대응이 어려운 그런 형태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전통적인 북한의 도발 양식만을 대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모두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신원식 장관도 나와서 이제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 유지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역시 이제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 기조는 타협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범철 전 차관 나와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외교 국방장관의 2+2 정례 회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런던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만난 한영 정상이 혈맹과 깊은 우정이란 표현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두 정상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가 효력 정지된 상황을 설명하며 신설되는 국방외교 장관급 2+2 협력 체계를 통해 공조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엔 양국이 국방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FTA 개선 협상 시작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대량 살상 무기 자금원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나흘간의 국빈 일정을 마무리한 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런던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는 찰스 3세로부터 비틀스가 받았던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고, 윤 대통령을 만찬에 초대한 런던 금융특구시장은 우리는 K세상에 살고 있다며 한국의 위상을 축혀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이었던 UN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인 공로입니다. So I think I should be able to see you perform live at some point. I missed that. 수여식을 지켜본 윤 대통령은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킹엄 궁박 근위병 교대식 때는 군악대가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뚜두를 연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이넬리 런던 금융특구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피로 맺은 우정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한국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이넬리 시장은 우리는 K세상에 살고 있다며 버글놀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 이름을 줄줄이 외웠고 신라시대 향가를 영어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Get food from a Korean restaurant, then listen to some K-pop, and go to watch Korea's greatest ever footballer scoring goals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이날 만찬에는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양국 경제금융인 4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자 논쟁거리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김 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다음은 비대위가 될 텐데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지도 문제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서 다시 한번 희생을 강조했고 다음 주에는 중진, 친윤, 지도부 인사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다음 주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혁신위가 이들에 대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구두 형식으로만 권고했었는데 이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인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혁신위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가는 정이 오지 않았다고 그럴까? 전라도 말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고. 앞서 인 위원장과 면담한 김태흠 충남지사도 울산 출마설이 나오는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꾹 끓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네.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렸어요 그냥.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충청 지역 3선인 성일종 의원이 누가 됐든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 한다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친윤계 초선인 이용 의원은 김기현 체제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대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막말 파문의 후폭풍을 막느라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광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은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좀 묘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겠죠.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광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을 의식한 듯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도 SNS를 통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직접 사과했던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내에선 최 전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원 게시판엔 해당 행위자들은 징계하지 못하면서 최 전 의원이 만만하냐,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떼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논란의 당사자인 최 전 의원과 주변 인물들이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며 당의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늘 초겨울치고는 따뜻했죠. 내일부터는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전국이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떨어질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가 예보됐습니다. 저희 뉴스 시작 시점부터는 서울과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곽승한 기자, 낮보다 많이 추워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인 14도보다 10도가량 떨어진 건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퇴근길 시민들은 옷깃을 여민 채 귀갓길에 서둘렀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약속 가고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추워져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밤 9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경북, 강원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산지엔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은 영하 7도, 파주 영하 5도, 서울은 영하 3도를 각각 기록하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 등엔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엔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25일 영하 6도까지 떨어진 뒤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놓고 황 씨와 피해자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황 씨는 상대 동의하에 영상을 찍었다는 주장이지만 피해 여성 측은 불법 촬영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피해자가 영상 유출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한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측이 영상 유포 이틀 뒤 황의조 선수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여 분간 대화에서 피해 여성이 내가 싫다고 얘기했고 지워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황 씨는 기억난다면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고 황 씨는 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전화 통화는 이렇게 끝났는데 황 씨가 다시 문자를 보내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는 듯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통화하면서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복걸 울고불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황 씨 측은 피해 여성 측이 공개한 내용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유포했는지와 함께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 국가 행위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건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2억 원씩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만에 1심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 즉 주권 국가인 외국 정부에 대해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 행위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위법 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최소한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판결을 반겼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법적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서 법적 배상을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반인도적 범죄라며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처음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건 브로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과 경찰서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경찰관들이 브로커와 결탁해서 인사청탁 등을 도왔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전남경찰청 사무실을 조사합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압수수색을 마친 뒤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섭니다. 전 전남청장 관련인가요? 오늘 청장실은 압수수색 안 하시나요?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전남경찰청 인사계 등지와 해남 진도경찰서 등 경찰관서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남 지역 경찰관 승진 등과 관련해 대가성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해 2020년과 2021년도 당시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른바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 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 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코인 관련 사기 피의자에게서 18억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와 검찰 수사관 등 모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 하남의 한 야산에서는 검찰 조사를 앞둔 전남경찰청장 출신 퇴직 치안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 큰 불이 났습니다. 차에 고립됐던 택시기사를 시민이 구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내리막도로를 질주하더니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충돌 직후 택시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나니까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지.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이고 전기선이고 불에 붙을까봐. 운전석 문을 열고도 택시기사가 탈출에 실패한 순간 근처에서 달려온 유세림 씨가 택시기사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고 옷까지 불탔습니다. 저만 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일어설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 보고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겨. 또 다른 시민들도 달려들어 소화기를 뿌리며 구조를 도왔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산에서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전기차 택시에서 난 불이 상가 건물로 번져 1층 점포 두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 직후 A씨는 택시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퇴근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면서 도로를 역주행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음주 상태였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합심한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내달리자 경찰차가 급히 뒤쫓습니다. 창원 시내에서 역주행을 한 뒤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도 무시합니다.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또다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교차로 신호에 막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달려간 경찰관이 앞선 차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듭된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3단봉으로 차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수차례 깨서 창문을 제까고 발로 차고 주먹을 깨서 들어가서 체포하게 된 겁니다. 검거 당시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세게. 지난 9월 퇴근 시간대 경남 창원 시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남성 A씨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A씨는 5차선 도로를 1km가량 역주행하면서 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결국 면허가 취소된 채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요즘 청소년은 물론이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인 사진관이 인기입니다. 순식간에 출력이 되는 데다가 사진을 친구들과 나눠 갖기도 좋아서 유행인 건데요. 현금을 내면 잔돈을 내주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 화려한 조명에 각종 소품도 있어 10대와 20대가 자주 찾습니다. 친구들이랑 추억 남기기에도 좋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은 찍는 것 같아요. 반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현금을 넣었는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연락처로 전화하고 바로 제 계좌를 말해가지고 뭐 다시 돈 돌려받고 이런 적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30개를 조사한 결과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을 내주는 기능을 갖춘 매장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5,000원을 넣고 이 4,000원짜리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사진을 모두 찍더라도 나머지 1,000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손님이 카드나 지폐 교환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1,000원짜리를 바꾸셔서 아까우시는데 10,000원짜리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반환이 안 되거든요. 2장, 4장처럼 짝수로만 뽑을 수 있어 가령 3명이 한 장씩 나눠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4장을 출력하기 위해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종이는 짝수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홀수로 하면은 벽 같은 데 많이 붙여놓는 편이에요. 소비자원은 촬영 가능 횟수를 잘못 표기하고 보관 기간 이후에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곳에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이 계속
해서 불안합니다. 어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20분 동안 장애를 일으켰는데 오늘 오전에는 정부 온라인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 동안 마비됐다가 복구되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라장터 접속이 지연된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입찰 관련 접속이 몰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나라장터 사이트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사이트 접속이 안 되면서 오전 10시에 입찰 마감을 하려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600건 정도가 10시 정도에 이제 입찰 마감 시간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요. 마감 시간을 2시간 정도 연기해가지고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접속해 사이트에 일시적 과부하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개 IP 독일입니다.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7일과 어제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와 나라장터 접속 장애 원인은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디도스 방어 시스템도 있고 방화벽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디도스 수준이 아닌 트래픽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연이은 행정망과 공공사이트의 마비로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는 부과 대상자와 액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얼마나 줄어들지 정수양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지난해 전용 82제곱미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496만 원. 은퇴한 고령의 보유자에겐 부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그 1년 모아가지고 종부세, 세금 뭐 이런 보유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납부를 하다 보면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죠. 종부세를 매길 때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올해 부담은 대체로 크게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이 30% 넘게 떨어진 잠실주공 5단지는 종부세가 80% 넘게 줄어 7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공시가가 18% 떨어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500만 원 넘게 낮아지고 20% 하락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좀 줄어들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죠. 왜냐면 지금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살기가 다 힘들잖아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30만 명 넘게 줄어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덜 거친다는 점입니다. 세수 부족이 악화되고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이 더욱더 세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의 양극화나 소득의 재편에는 역부족일 수 있겠습니다. 종부세 신고와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이 1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은 줄었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소득과 소비가 모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들이 뭘 뜻하는지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쪽방촌 생활이 10년 넘은 50대 이모 씨. 야간 순찰로 한 달에 105만 원을 벌지만 월세 등을 내면 변변한 옷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생활비 좀 없죠. 뭐해도 뭐 물가가 이렇게 나가니까 필요한 것도 못 사고 뭐 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분기 취약계층인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과 소비가 각각 0.7%씩 줄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선 모두 늘어 나홀로 감소를 보인 셈인데 집중호로 건설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줄었고 농가의 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7, 8, 9월 달에 호우에 의해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임시 일용직에 대한 어떤 취업자 감소가 좀 있었고요. 자영업자가 주로 포진된 사업소득도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체 가계소득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 지출과 흑자익도 늘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찾아서 피아노와 미술, 수영 등을 배우는데요. 이 같은 교육과 돌봄을 하는 늘봄학교가 내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8개 시도교육청이 시범 운영 중인데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온 곳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오늘은 큐브하고 체육하고 끝나면은 레고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아요. 11개 학교에서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저녁 8시까지 요리나 피아노를 배웁니다.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점점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아서. 부산 지역 9개 초등학교가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4가지로 로봇 만들기도 있습니다. 우리 통해서 지시 못하면 찾아보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수영 교실입니다. 레인 5개 규모의 수영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람석입니다. 이곳에서 학부모들은 매일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학부모들은 환영합니다.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엄마들도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늘봄 학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임시 휴전과 인질 석방의 시작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항 조율을 놓고 양측 간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격 합의 뒤 당초 예상됐던 인질 석방 시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였습니다. 하지만 최소 하루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장관은 24일 금요일 이전 인질 석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간의 휴전 개시도 늦춰졌습니다. But an Israeli official says the details are still being hammered out as Israel has still not received names of the first hostages that are set to be released by Hamas. 이스라엘 국영방송은 하마스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아 지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세부 사항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hey are playing games with the families and the hearts of us. So I'm really disappointed from what's happening now. 인질 석방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정보 본부를 폭파하는 등 하루 동안 300여 곳을 공격했습니다. אני גם לא יודע מתי תיכנס הפסקת אש. אנחנו נהיה ערוכים לעשות כל מה שצריך כרגע. אנחנו מתמקדים במלחמה, מה שעשינו היום.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땅굴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곳에 군사회의실과 은신처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식용 버섯을 활용해서 가죽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됐습니다. 품질은 동물 가죽 못지않고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요.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손으로 마구 비비고 비틀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버섯의 뿌리 부분인 균사체를 활용해 만든 버섯 가죽입니다. 그 실처럼 생긴 버섯 균사가 이제 꼬이고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어떤 섬유 조직화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버섯 가죽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동물 가죽보다 무게도 가볍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일반 천 가방보다 200g 넘게 가볍고 종이 쇼핑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톱밥과 면섬유 위에 균사체를 놓고 배양해 가죽을 만드는데 가공 전 단계인 버섯 매트를 만드는데 35일 정도 걸립니다.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은 동물 가죽에 비해 90% 이상 적습니다. 가방 위주로 많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시트 커버라든가 기타 우리 그 건축 내장재로 쓰는 소파 부분 또 액세서리 파트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비건 가죽 시장은 2026년 1조 원이 넘을 전망. 이 가운데 버섯 가죽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어떤 농업용에 국한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건축 자재 소재라든가 다양한 우리나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먹거리로만 알았던 버섯, 환경을 지키는 신소재로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올해 야구는 끝났지만 스토브리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SSG가 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이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지명을 받아 야구 팬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신 SK 시절부터 23년 동안 한 팀에서 뛰며 5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SSG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 내년이면 42살이 되는 만큼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을 마친 뒤 구단과 만나 은퇴 경기와 지도자 연수 등 교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부활한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김강민을 지명했습니다. 한화는 김강민의 기량이면 2년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SSG는 은퇴를 앞둔 상황이라 35명 보호 선수에 김강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당혹감을 표현했지만 드래프트 명단에 이 같은 상황을 따로 표기하는 등 사전 선수 보호 장치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베테랑 정우람을 플레잉 코치로 선임해 다른 구단의 지명을 막은 한화의 사례도 있습니다. SSG는 뒤늦게 김강민에 대해 영구 결번까지 논의했다고 했지만 예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강민이 한화행을 거부하고 은퇴를 결정할 경우 SSG는 은퇴 경기를 열어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선수와 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쓰라린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는 내일 김강민과 접촉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평생 벽지를 돌며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 휴 린턴이 1984년 참변을 당했습니다. 교회 건축 자재를 싣고 나선 그의 차를 만취한 기사의 관광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린턴은 택시에 실려 병원을 찾아 헤매다 그만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연세대 의대에 다니던 아들 인유아는 구급차만 있었어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는 통환에 빠졌죠. 그가 9년을 매달려 개발한 한국형 구급차는 5,000대 넘게 생산돼 전국의 병원에 보급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탄생한 구급차였습니다. 인유아는 아버지로부터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배운 온돌방 도덕과 정이 눈물나게 고맙다고 했죠. 친구 집 온돌방에서 놀다 그 집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친구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쉬셔야 하니까. 인유아는 아버지 무서운 줄을 그렇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소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던 아버지를 닮아 100% 조선 남자라고 자처하곤 하죠.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인 위원장은 기성 정치인들의 여의도 화법과는 전혀 다른 촌철직설로 정계 안팎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이슈가 다 죽었다는 정치 구단의 촌평이 그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공천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는 평가와 함께 B+점의 학점을 받았죠. 하지만 그 사이에 힘이 많이 빠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혁신위가 요구한 희생을 친윤과 중진들이 아직도 뭉개고 있습니다.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지도부도 안면을 바꿨습니다. 4개 혁신안 중에 받아들여진 건 이준석, 홍준표 징계 철회 하나뿐입니다. 공천 관련 사안들은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졌죠. 그러면서 인유한 혁신위의 한계도 부각됐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의 수평화라는 본질적 궁극적인 과제를 제쳐놓은 듯한 발언이 의심을 부채질해 했습니다. 온돌방에서 자란 사람이라 월권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말해 스스로 발을 묶어버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선 1인 예능쇼로 끝나버린 것 같다는 한숨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혁신위 일각에선 당정관계 재정립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이 나왔습니다. 취임 초기 인 위원장은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이는 건 나중 일입니다.
당장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골든타임부터 건너야 하니까요. 위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차에 태워 때를 놓치지 말아야 비로소 의사 인유한의 처방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조선남자 인유한의 고집과 오기 분발을 촉구합니다. 11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죽느냐 사느냐였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에서 15도가량 뚝 떨어지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는데요.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경상권 동해안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낮 기온도 2도에 그치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하는 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영하 6도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 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와 제주로 강풍이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청주와 대전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인천이 1도, 홍성 3도로 종일 추위가 전망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대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반짝 풀리겠고요.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